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에 있는 정보람이고요. 마지막 세션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아무래도 AI 행사다 보니까 랜딩존에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이 계실까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이제 회사에서 애저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 계신가요? 네. 어, 생각보다는 없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애저 랜딩 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AI를 애저 상에서 활용하실 때 어떻게 랜딩 존을 좀 베스트 프랙티스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라고 기업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을 할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이렇게 잘 더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프레임워크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 랜딩존은 여기 보이시는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드디어 도대체 랜딩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애저의 랜딩존은 8개의 디자인 영역에서 주요 디자인 원칙을 따르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 원칙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수용하고 대규모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모더니제이션을 한다든지 이제 혁신을 가능하게 하게 되고요. 이제 애저 랜딩존은 구독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와 플랫폼 리소스를 격리하고 이제 스케일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저의 랜딩존 아키텍처는 다양한 배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확장 가능하고 모듈식으로 개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조직에서 이제 클라우드 어떤 혹은 워크로드를 계획하실 때 그 프로그램의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조직의 정책 그리고 구독 이제 타 클라우드에서 루트 어카운트라고 볼 수 있는 저희는 모든 리소스의 청구 단위가 구독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독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거버넌스까지 포함이 되는 블루프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영역은 이제 랜딩존을 구성하는 다양한 필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랜딩존을 고려하고 디자인하는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8가지 필러 첫 번째로 이제 애저의 구독 모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저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온프레미스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애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애저의 그 온프레미스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제 엔트라 아이디라고 하는 애저향 액티브 디렉토리를 가지게 되고 이 테넌트를 기반으로 애저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청구 디자인과 이제 엔트라 아이디 테넌트 디자인이 첫 번째가 되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아이덴티티, 액세스 관리가 있고 리소스 조직 네트워크 토폴로지, 보안, 거버넌스, 그리고 관리, 마지막으로 플랫폼 자동화, 뭐 IAC라든지 아니면 데브옵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8가지 필러에 맞게 이제 랜딩 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딩 존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랫폼 랜딩 존은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되는 구독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기능들,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기능들별로 분할된 여러 플랫폼을 배포하는 형태예요. 반면에 애플리케이션 랜딩존은 애플리케이션 혹은 워크로드를 위한 환경으로 배포된 하나 이상의 구독, 아까 청구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 이상의 구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랜딩존은 이제 랜딩존 관리 그룹 아래에 뭐 코퍼레이션, 온라인과 같은 관리 그룹에 배치돼서 정책 제어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랜딩 중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앙 관리 같은 경우는 중앙에
IT 팀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IT 팀이 랜딩 존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AKS라든지 저희 AVS와 같은 이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제 기본 서비스가 중앙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서비스 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팀에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에서 관리되는 랜딩 존에 비해서 이제 수정된 액세스 컨트롤 또는 권한이 생성이 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관리팀은 워크로드 팀의 전체 랜딩 존을 위임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환경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지원을 하긴 하지만 플랫폼 팀이 제어하기 위해서 관리 그룹에 적용한 정책들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제로 운영하는 팀이 정책을 계속 제어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 환경에 맞는 단일 솔루션은 없죠. 그래서 성장하는 클라우드 포트폴리오의 배포나 어떤 작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몇 가지 저희 랜딩 존 이제 기능 옵션이 있게 되는데 앞서 개념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확장 가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랜딩 존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반복해서 만들어가면서 확장하는 기능이고요. 모듈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가 있을 거고 시큐리티가 있을 거고 AI가 있을 때 그런 그 기반 기술에 따라서 랜딩 존을 모듈식으로 구축해 놓고 이제 필요한 워크로드별로 걔네를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8가지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8가지 필러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네트워크와 보안을 위주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외에 디자인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애저를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가 애저를 딱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러닝 커브가 있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테넌트라는 개념이에요. 온프레미스에서 조직이나 사용자를 관리할 때 사용하시던 액티브 디렉토리가 애저에서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테넌트는 보통 도메인 기반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즈 사용하실 때 보면 막 마이크로소프트 컴 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두산 계셨던 것 같은데 뭐 두산.com이라든지 이런 도메인별로 테넌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 하위에 이제 리소스라는 저희가 뭐 컴퓨팅 EC2 죄송합니다. VM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리소스들을 실제로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리소스들은 그 리소스가 어디에 청구될 건지 구독이라는 개념 밑에 이제 하위 리소스로 존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엔트라 아이디의 조직 구성을 설계하는 부분. 두 번째가 구독을 디자인하는 방법이에요. 크게 2가지가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별로 디자인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팀 아니면 랩, QA팀,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구독을 나눠서 설계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단위와 구독이 같이 가는 형태예요. 사실 이 형태를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선호하시는 게 보통 조직별로 이제 비용 예산을 잡으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 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가게 되면서 이 조직 단위의 디자인 모델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가지의 디자인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2개를 섞어서 혼합하셔서 맞는 형태로 구독을 디자인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KB 고객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KB가 있게 되면 그 밑에 계열사별로 구독을 나누게 되고 또 거기 밑에 왼쪽처럼 뭐 프로덕션, 데브 이런 식으로 구독을 나누는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뭐 AWS로 치면 IAM을 통해서 권한을 이렇게 환경이나 권한을 나누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독이 그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엔터 아이디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이 구독 이 2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랜딩 존 디자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이덴티티와 액세스인데요. 저희는 알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용자의 권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나 그룹은 저희 엔트라 아이디,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뭐 서비스 프린시플이나 아니면 매니지드 아이덴티티, 실제 서비스가 가지는 어떤 관리형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런 식으로 이제 보안을 적용하실 수 있는 주체가 설정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롤이라고 하게 되는데 얘는 퍼미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빌트인된 롤로서는 오너라든지 컨트리부터 리더라는 권한으로 이제 뭐 프리디파인된 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퍼미션을 적당하게 커스텀하셔서 커스텀 롤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브스크립션을 설명을 드렸죠. 모든 리소스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위에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포털에서 VM을 생성하시다 보면 모든 리소스를 애저상의 리소스를 생성하실 때는 서브스크립션과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나 리소스 그룹 이 존재하게 되고 그 하위에 리소스가 할당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위에 있는 매니지먼트 그룹 같은 경우는 OU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의 이제 논리적인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알백을 할당해야 되는 주체, 그리고 두 번째로 퍼미션의 집합, 그리고 세 번째로 얘 스코프를 정해 주셔서 아이디에 이제 알백을 지정함으로써 액세스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구독 그 리소스 그 하위의 리소스 그룹 실제로 리소스는 이 가장 아랫단에 생성이 되게 되고 이 구독을 논리적으로 컨테이너화 해둔 게 매니지먼트 그룹 OU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매니지먼트 그룹 같은 경우는 에는 6뎁스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랜딩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디자인이에요.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인 랜딩존 구성에서 아셔야 될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클라우드에는 너무 익숙하실 거라 좀 쉬운 개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애저가 가진 네트워크 인프라, 백본이라고 하죠. 그 백본 내에서 이제 고객님의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 부분을 저희 VNe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VPC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사설 네트워크 대역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이더를 통해서 주소 범위를 지정 가능하고요. 이제 16비트에서 24비트 주소 범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포되는 리소스들은 버추얼 네트워크 내부의 서브넷에 디플로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른 클라우드와의 차이점이 좀 있게 되는데요. 이제 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가용성 영역 아시죠, 여러분? 데이터 센터의 집합. 그러면 서브넷이 가용성 영역에 할당이 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버추얼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모든 리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단순히 네트워크를 서브네팅 하던 그 개념에 가까운 서브넷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격리된 부분이라는 부분이 이 장표의 핵심이에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내부에 버추얼 머신을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애저 오픈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리저널 리소스예요. 리저널 리소스로 제공되는 파스 서비스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로 버추얼 네트워크가 격리된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애저의 데이터 센터, 애저의 백본 내에 있게 되는데 저 VM에서 애저 오픈 AI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기 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게 API를
그렇죠. API를 활용하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저기 버추얼 머신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API를 호출한다고 할게요. 그 API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있고 저희 백본망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버추얼 네트워크가 격리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른 버추얼 네트워크에 있는 서비스 혹은 애저의 파스 서비스에 접속하실 때는 인터넷을 나갔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엔드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클라우드와도 다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개념을 좀 숙지해 주시면은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엔드포인트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두 번째는 서비스 엔드포인트입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격리된 네트워크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저기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지정하는 파스 서비스로의 서비스 터널을 만들고 저 서비스 터널을 통해서만 트래픽이 이동되게 돼요. 백본 내에서만 트래픽이 유지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애저에서 제공해드리는 파스 서비스는 저희가 퍼블릭 IP를 제공해드리지 않아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애저의 파스 서비스는 퍼블릭 DNS만 제공이 되게 되거든요. 애저 오픈 AI도 그렇고요. 뭐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퍼블릭 DNS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서비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버추얼 머신에서 애저 오픈 AI로 접속하실 때 퍼블릭 DNS로 질의를 날립니다. 그러면 애저 어딘가에 있는 DNS 리졸버가 이제 DNS 리졸버는 여러 뎁스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애저가 가지고 있는 DNS 리졸버 중 어딘가에서 프라이빗 IP를 NAT에서 프라이빗 통신을 하게 돼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금융권 고객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기능이에요. 네트워크 트래픽이 인터넷 혹은 다른 리전을 타지 않고 같은 리전에서 저 해당하는 서비스 터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이제 트래픽이 이렇게 이동된다는 게 보장이 개런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별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DTO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퍼블릭 DNS를 통해서 접속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네트워크 규칙을 열어줘야겠죠. 퍼블릭 DNS를 리졸빙 할 수 있도록 그 아웃바운드에 대한 액세스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레벨에서도 퍼블릭 DNS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한다는 부분에서 퍼블릭 DNS가 오픈되어 있다는 이제 단점은 있게 되지만 실제로는 내부 통신을 하는 거를 저희가 개런티를 해드려요. 서비스 엔드포인트의 장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한 서비스를 계획하시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비용적인 문제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애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연결을 할 때 VPN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 투 사이트 VPN뿐만 아니라 P2S VPN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트래픽이 어그리게이션 돼서 1.25 기가 bps까지 지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전용선을 까는 겁니다.
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PO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애저의 데이터 센터에서 ISP를 통한 인터넷 연결이나 아니면 전용선 연결을 사용할 때 그 POP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이제 실제 전용선 애저로 전용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라우트 로케이션이 있게 됩니다. 그 로케이션까지 고객님의 데이터 센터부터 전용선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 로케이션부터 애저 데이터 센터까지는 기존의 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스터머 쪽에서는 그 ER 로케이션까지 파트너를 통해서 전용선을 연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탑클라우드와의 차이점은 이제 일반적으로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회선이 제공이 되긴 합니다만 액티브 스탠바이로 제공이 되게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회선이 전부 액티브 회선으로 제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데디케이티드 포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파이어월 서비스입니다. 애저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요, 클라우드 3사 중에 가장 먼저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고요.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애저에서 실행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해서 위협 보호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PM 솔루션이고요. 기본적으로 고가용성과 이제 클라우드의 확장성이 기본 제공이 되고요. 상태 저장 방화벽입니다, 여러분. 스테이트풀 방화벽이에요.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는 방화벽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동서 트래픽 그리고 뭐 남북 트래픽 검사를 모두 제공을 합니다. 현재 애저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스큐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스탠다드, 프리미엄, 베이직 세 가지의 스큐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SMB 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스큐인 기본 스큐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제 표준 프리미엄 스큐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파이어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네트워크랑 시큐리티예요. 애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다른 오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을 해왔고 그를 기반으로 더 넓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게 되고 또 보안적인 부분도 윈도우 시절부터 사용하던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티 센터 등을 애저에도 녹였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직접 L3 레이어부터 L7 레이어까지의 필터링과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텔리전스 기반의 필터링은 뭐 새로운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또 도메인의 트래픽을 경고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파이어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특정 패턴을 찾아서 공격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하는 IDPS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S 인스펙션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저희가 TLS 오프로딩이 아니라 TLS 인스펙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계신 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TLS 인스펙션을 통한 내장형 TLS 검사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 파이어월에서는 오프로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턴 기반의 이런 IDPS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네트워크 트래픽의 바이트 시퀀스나 아니면 메레어에서 사용하는 이 악성 명령 시퀀스 같은 친구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50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58,000개가 넘는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3사 중에 저희가 가장 빠르게 이런 악성 시퀀스나 시그니처를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용 범주 카테고리 기반의 이제 웹 카테고리 기반의 필터링도 제공을 하는데 이런 범주에는 매레어나 피싱, 코인 마이닝 그리고 트로이 목마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입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하시게 되면은 UTM, WAF 구성을 더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디자인에서는 사용자의 진입점이 되는 곳,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는 프론트도어라는 CDN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고, 리저널로 보시자면 L7 로드 밸런서인 이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진입점이 되는 최상단의 와플을 배포하는 것이 클라우드의 친화적인 이제 보안 솔루션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와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프론트도어 CDN 서비스 혹은 L7 로드 밸런서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와플의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OWSP 기준의 CRS나 DRS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마이크로소프트 와플을 사용하실 때 그 위협 보호 봇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EO 필터링이라든지 IP 제한, 매개 변수 필터링, 크기 제한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애저의 이제 시큐리티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인 네이티브 솔루션들끼리의 통합인데, 이제 심스와 솔루션으로 보실 수 있는 센티넬과 기본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스 프로텍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디도스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3사가 거의 동일한 기능을 똑같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 계층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계층은 애저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분들께 디폴트로 제공이 돼요. 베이직이고요. 이 디도스 프로텍션 베이직 스큐 같은 경우에는 빙이나 링크드인이나 저희 기본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자체 서비스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 베이직 스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큐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더 내 워크로드에서 디도스 프로텍션의 강점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큐예요. 디도스 보호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격이 특정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하고 부수적인 피해를 이렇게 발생하실 경우 이제 기본적인 기본 보호가 시작돼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직에서 표준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주된 이유는 사실 이 공격이 인프라 보호의 레이더 아래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협에 빠지게 할 정도로 크진 않지만 작업 부하를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 5, 6번으로 나와 있는 DRR이라고 하는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전담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전담 팀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번째에 나와 있는 저 SLA 보장과 비용 보호 부분이에요. 디도스 어택을 받아서 일정 내 워크로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크레딧으로 비용 보호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가 크게 표준을 선택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도스 프로텍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애저상에 구축되는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클라우드 규모의 디도스 공격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80개가 넘는 리전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80개가 넘는 리전 규모에서
페타바이트 이상의 완화 용량을 활용해서 가장 큰 이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보호를 완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댑티브 튜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공격 규모와 트래픽 패턴에 맞게 이제 저절로 그 디도스 프로텍션에 대한 룰이 조정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이제 디도스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공용 IP가 있는 이제 리소스에 보호가 되게 되는데 뭐 세 가지 탐지 트리거를 사용해요. 뭐 예를 들어 TCP 싱크라든지 그리고 UDP, TCP용 두 번째 그리고 UDP용 두 번째 패킷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탐지 트리거가 이제 완화돼야 될 디도스 공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 워크로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트리거를 통해서 이제 실제 그 스레시홀드를 조정하면서 완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저희 네트워크 디자인과 시큐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허브 스포크 모델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버추얼 W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오버레이 3 계층에서 작동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묶어주고 거기서 이제 가상의 라우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더 구현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 허브 스포크 모델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윗단에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나 파이어월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이제 와플을 배포함으로써 HTTP 혹은 HTTPS의 인그레스 트래픽을 보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저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이그레스 인그레스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허브에서 스포크로 넘어가는 트래픽 또 허브에서 온프렘으로 넘어가는 트래픽들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할 수 있게 트래픽 필터링을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나 애저 파이어월은 사용자의 진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퍼블릭 IP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터널링을 통해서 퍼블릭 IP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도스 프로텍션은 이런 퍼블릭 IP를 갖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디도스 프로텍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의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디도스 프로텍션에 대한 방어를 거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와프 필터링을 통해서 넘어온 트래픽이 이제 파이어월에서 사용자의 지정 필터링 규칙에 따라서 필터링이 되고 그 모든 검사가 끝난 트래픽이 스포크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구현하실 때 이런 보안 서비스들을 놓치기가 쉬우신데 허브 네트워크, 쉐어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허브 네트워크에서 이런 기본적인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통해서 워크로드를 더 안전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장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서 30분 동안의 긴 서비스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I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랜딩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온프레미스 IDC나 뭐 브랜치의 IDC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애저로의 연결은 익스프레스 라우트라고 하는 전용선 연결이나 아니면 VPN 혹은 P2S VPN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아키텍처처럼 허브 스포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네트워크에서는 뭐 디도스 프로텍션이나 아니면 와프 그리고 여기서는 파이어월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어월을 통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필터링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필터링된 트래픽이 이제 스포크 VNet으로 넘어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기능 중에 제가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두 번째 FVNet에 있는 저 FVM에서 애저의 오픈AI 서비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얘는 VNet은 격리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파스 솔루션으로 기본적으로 접속 요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타게 돼요. 하지만 이제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라우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개런티는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넷 트래픽이 이렇게 애저 백본 내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두 개를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실제 VNet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나가 배포가 되고 VM에서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의된 서비스 터널을 통해서만 해당 파스 서비스에 연결하실 수 있는 엔드포인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엔드포인트 말씀드렸죠. 퍼블릭 DNS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애저의 DNS 리졸버 어딘가에서 프라이빗 IP를 프라이빗 IP를 리졸빙 받아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엔드포인트 전부 사용자의 트래픽이 애저 백본 내에서만 유지되는 것을 개런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또 차이점은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의 오픈AI 서비스를 연결하실 때 이런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나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애저 백본 내에서 트래픽이 유지되게 구성해 주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해복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애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 이제 데이터 센터의 집합을 저희가 가용성 영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리전은 이제 가용성 영역의 집합을 가지게 되잖아요. 애저 같은 경우는 가용성 영역을 지원하는 리전 같은 경우에 최소 3개의 가용성 영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클라우드와 같아요. 하지만 애저는 한국 중부 리전이 있고 거기에 페어드된 한국 남부 리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의 고가용성을 말씀하실 때 이제 멀티 에이지 가용성을 이렇게 이중으로 배치하셔서 고가용성을 가져가시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중부 리전과 남부 리전을 통해서 리전 단위의 사이트 리커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전 단위의 사이트 리커버리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되시는 프라이빗 링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결 네트워크 토폴로지 같은 경우도 사이트 리커버리를 통해서 메인 리전인 중부에 장애가 났을 때 사우스 리전으로 자동으로 이제 DR이 구성되는 서비스, 복구되는 서비스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저기 이제 VNet 왼쪽 상단에 NSG라고 걸려 있는 부분은 VNet 애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트래픽을 필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tuple 기반으로 소스 IP, 프로토콜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렇게 5tuple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 은행의 이제 레퍼런스인데요. 현재는 네,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이 고객님의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이제 애저의 클라우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전용선 연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ER 로케이션까지 전용선을 깔아주시고 ER 로케이션에서 애저 데이터 센터까지의 연결은 이제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용선 연결을 통해서 안전한 연결을 구성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애저 클라우드 센터 한국 중부 리전에 이제 VNet을 구성을 하실 거예요. 초기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오픈AI 서비스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근데 이거를 작년에 구성하실 때는 해외 리전에만 오픈AI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걸 검증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링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프라이빗 링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트래픽이 애저 백본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걸 저희가 개런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백본 내에서만 트래픽이 유지가 됨으로써 해외 리전을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링크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 서비스가 오픈을 했었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세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